제가 얘기했죠. 국가 부채가 늘은 것을 너무 안 좋게 시선, 그러니까 적당한 금리로 조달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미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사상 첫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부채한도 협상에서 지금 한 지가 불과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죠. 그죠? 6, 7, 8이니까 석 달 조금 넘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또 이 33조 달러 원래 기존 대비하면 33조 달러였거든. 이게 너무 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부채한도 협상 또 셧다운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은가요? 이런 고민들 한번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자, 이런 고민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한번 내용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란 내용 많이 있을 겁니다. 또다시 불거진 미국의 셧다운 공포. 자, 미국 국가 부채가 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 약 3경 3,600조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달러 찍어내면서 빚 늘리는 천조국 형님들, 여러분들이 4경 3,600조면 여러분들 금리를 최소 지금 5.25에서 5.59에 이걸로 계산해버리면 이자가 얼마 드는 줄 아닙니까? 2,300조 정도. 이게 우리나라 전체 지금 국가 부채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자를 지금 지급한, 그러니까 국가 부채 조금만 해도 써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미국 재무는 18일 정부 대차 대조표 현황에 담긴 1월 보고서도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상향하되 국방 안보 분야를 제외해서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벌써 다시 넘어버린 이 부채 한도 협상. 여야는 또 이 내년도 예산을 두고 이 갈등 엄청나게,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셧다운 위기를 보조시키면서 정말 미국 공무원들이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나타났을지 않을까. 특히나 보시면 말 많았던 부채 한도 협상이 5월 말에 타결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 부채 한도를 31.4달러에서 1.46달러를 늘려서 33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꼴까닥 3개월 만에, 그죠? 다 써버렸네. 그죠? 다 써버렸어. 그죠? 좀 대단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1.46달러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닐 텐데, 그죠? 그러니까 또 늘어나서 또 국채 우리를 발행을 해야 한다. 왜냐, 이렇게 쓸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 보시면 작년 3분기가 지금 보시는 대로 726 빌리언스. 근데 자, 한도 협상 타결해서 4분기에 733 빌리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벌써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당장 10월 달부터 돈이 없어.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을 안 늘려주면 미 정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그죠? 앞서 얘기 드렸던 제가 이렇게 미국의 정부채 이 31.3800, 자, 3분기 떨 걸로 하면 자, 미국 국가 부채는 4경 2천조 원이 넘는다. 정말 엄청납니다. 그죠? 자, 이걸 3%대, 4%대, 5%대 하면 5%대 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이 작년 미국 예산을 보면 9,100조, 그게 이자 비용이 거의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죠? 20%는 조금 안 됐네. 그죠? 20% 좀 넘네요. 그죠? 엄청난 이자 비용.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는 계속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금리 인하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앞서 이자 비용도 늘고 돈 쓸 때도 많다면 이렇게 계속 이자 비용 계속 늘어날 수 하면 안 되고, 세제를 가입해서 개편을 해서 재정을 좀 늘리면 되지 않냐. 뭐 세금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 구성이 조세 저항이 부딪히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자, 미 국세청은 작년 말 디지털 지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 소액거래 신고를 의무화해서 향후 10년간 걸쳐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서 제도 시행을 1년 뒤에. 자, 이렇게 보면 SEC가, 그죠?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 잡듯이 잡는 게 납득이 가요. 그죠? 왜냐하면 세제기업 재정 늘리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최저 법인세 적용도 지연되고 있다. IRS 연간 10억 달러에서 올리는 대기업의 15%의 최저 실효 세율을 적용하는데 내용을 포함돼서 대기업들의 강력한 로비에 남있으면서 재정 1%를 자, 최저 실효 세율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특정 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최저 세율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할 거 다른 나라에 그만큼 해당하는 추가 가세 권리를 주장하는 어쨌든 디지털세 그리고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누진세거든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강력한 로비에 지금 이 또한 지금 1년이 넘동안 확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부채 규제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연방정부가 셔터 5월달 똑같아요, 그죠?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자, 지금 국내도 그죠? 국내도 지금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국회 상황 봤을 때는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그 반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그러면 2019년 이후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폐쇄되는 이 폐쇄 직면 오바마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미국만 늘어나냐? 전 세계 부채 규모도 보시면 또 307조 달러, 약 40경 8,300조 원 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빚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들 지금 빚내서 지금 막대한 부채로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도 계속 늘어난다. 자, 국제금융협회 이 IIF 같은 경우 선진국 주요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기구거든요. 이 관련해서 올 상반기 전 세계 국제회사채 가계부채 규모가 10조 달러, 자, 1경 3,300조, 307조가 불어났다. 여기에 국내 총생산 GDP도 2년 동안 부채 비율이 감소하다가 올 들어 다시 확실한 지금 금리 인상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앞서 제가 방금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 또 악순환의 연결고리 뭡니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경기 두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코로나 때 늘었다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나온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부채를 늘렸으면 이렇게 확실히 줄여야 되는데 똑같이 줄여야 되는데 이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간다. 그래서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논리들이 점점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또 IIF 같은 경우 올 상반기 전 세계 부채 증가율 80% 이상이 어디서 나왔다? 선진국이 나왔어요.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작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쪽으로 하고 오히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부채가 많은 걸로 아는데 부채가 오히려 선진국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뭘까? 이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확 늘었다. 자, 2000년 이전 보면 가장 크게 늘어난 게 2차 전쟁이죠. 싸우는데 당연히 무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은 못하니까 당연히 이게 부채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쑥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2008년 이후 2008년이 뭐입니까? 리먼 사태입니다. 이 리먼 사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줄지 않아. 계속 늘어나. 리먼 사태 때 이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비트코인.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 줄어들만도 한데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잠시 줄긴 줍니다. 그죠? 보시는 대로 코로나 때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다가 특히 주 20개국이 평균이 그렇게 늘었다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줄어. 계속 늘어. 근데 우리나라 확실히 이 당시 주요 20개국보다 뭡니까? 부채 규모는 크게 늘리진 않았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지만 가장 컸던 이유가 뭡니까? 이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죠. 그죠?
가계부채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때 확 늘렸으면 우리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빚을 많이 넣어 수요를 많이 한 만큼 GDP는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욕먹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할 때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눈치 보면서 어설프게 점점점 되니까 오히려 지금 이 여파가 우리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2차 전쟁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들?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국내 공기업이 정부의 가격 지도를 정부 사업 같은 이 공공성 위주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이 공공적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 4대강 사업 그죠? 이 4대강 사업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IRA 그 다음에 반도체법 최근에는 뭡니까? 그 통신 인프라법까지 자 이 자금들을 다 어디서 하고 연방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좋은 부채예요. 어떻게 보면. 자 여기에 토지공사에게 보금자리주택 서민주택 사업을 바라며 부채가 이것도 좋은 부채 중에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돼서 결국은 이 서민들이 다시 집을 사면 부채가 상환되는 그러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근데 또 보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행료와 전기요금 이 세금들을 자 도로공사나 전력 부채가 급증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특히 한전에 이런 데를 외국에 넘길 거야. 그럼 큰일 나겠죠, 그죠? 그렇다니까 이 파산 지경에 넣으면 국민세금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다양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늘었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우상향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우상향이 된다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자, 또 하나의 국가 부채가 계속 늘은 거. 대선에서는 정부 여당이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책 성과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총선이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R&D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꽉 깎아버리고 보여줄 수 있는 인프라 관련 쪽 이런 쪽은 확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또 국가 부채를 계속 늘리는 요인이라는 거죠. 특히나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은 바이든이에요. 근데 자 공화당의 이 유권자 선거 보면 트럼프가 압도적이니 그다음에 이제 디센티스가 좀 올라오고 있다 그러는데 이 바이든은 트럼프와도 디센티스와도 지금 다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뭡니까? 패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보시면 차이는 크게 안 나.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정책적인 성과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올라가는 게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은 투자 입출을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정책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이렇게 해서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본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그죠? 이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가장 국가 채무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일본이 엄청 위험하다, 안 좋다. 특히 여기에 잃어버린 30년까지 그죠? 이 잃어버린 30년까지 해서 일본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일본도 있고 그죠? 물론 이탈리아는 늘 부채가 좀 많은 쪽에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탈리아도 나름 경제 10위권의 대국이에요. 자 미국도 보면 130%고 프랑스도 110%, 캐나다도 112%, 영국도 90%, 영국도 좀 있으면 100%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상위권에 선진국이 있습니다. 나름 우리도 선진국인데 49.8밖에 안 돼요. 이거는 퍼센트 비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액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부채가 가장 많은 상위 15개국 정부를 한번 봅시다. 자, 1위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30.12. 근데 이게 지금 벌써 33조 달러까지 늘었죠. 그 다음에 2위가 여러분들 중국입니다. 3위는 일본. 야, 일본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이런 거는 참 많이 나네. 그 다음에 저 4위가 여러분들 프랑스, 이탈리아, 인디아, 영국, 저머니, 자 캐나다까지. 인도가 선진국도 아니라 얘기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중국처럼 경제 규모는 크니까 그죠. 자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가 다 아는
법이지 않습니까? 앞서 퍼센트율도 그렇고 물론 못 사는 나라는 금액을 이렇게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의외로 퍼센트도 그렇고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특히나 이 10위권 안에 중에서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 바로 세계 5대 기축통화국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인도 하나를 제외하고는 보시면 미국 당연한 거죠. EU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중국, 일본까지. 오히려 선진국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한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이 세계 5대 기축통화국이지만 이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자, 미국이 고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3%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뭡니까? 1% 미만에서 일본도 그렇고 영국, 중국,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 자,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들 뭡니까? 선진국의 전형적인 특징이 저성장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1%대 나오면 힘들다. 이게 3% 넘어가면 잘 나오네. 자, 그렇다 보니까 국가 부채를 계속 들여서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규모의 경제와 국가 경쟁력이에요. 일반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산 비용을 계속 꾸준히 늘리면 총 생산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자, 똑같은 제품을 계속 만들면 평균 생산 비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 지금 똑같다는 거죠. 미국이라든지 세계 기축통화 5개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저성장인데 3%까지 끌어올리려면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 부채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펼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어떻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국가 부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무조건 안 좋은 게 맞잖아,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퍼센트도 그렇고 국가부채 금액적으로 보면 다 선진국이야. 과연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 맞느냐?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죠? 이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지금 정부는 특히 그래서 건전정의하고 2024년 예산안 증액도 적게 한다.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의 공통점 정부도 지금 보면 국가 부채 증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채가 증가하면 국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시면 국가 부채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자, IMF 이전에는 정말 천천히 했어요. 근데 IMF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보다 정말 많이 위험해졌냐? 물론 경제 성장을 비해서는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경제 순위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평채 발행했지 않습니까? 엔화기금으로 발행했지만 이전은 좀 넘었지만 여전히 외평채라든지 국채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채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면 자, 2012년부터 2013년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국가 채무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GDP 대비 성장률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꾸준히 늘어나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도 꾸준히 늘어나고 다 꾸준히 금융성 채무도 보시면 꾸준히 늘어나고 적자성 채무도 꾸준히 늘어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꾸준히 늘어났지만 우리 경제 성장 GDP는 꾸준히 내려왔어요. 그렇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2020년대인가? 지금은 3%도 못하면서 1%대 1.4에서 1.5%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국가의 재정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줄어드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자기 자본 조달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사업을 지고 수익을 낸다면 부채도 오케이. 그게 바로 뭡니까? 선진국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완벽하게 보여줬어. 정말 많은 돈을 퍼부니까 1%대 미만의 성장에서 3%대까지 올라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나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하고 피치가 신용 등을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공채는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선을 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 지금은 국가부채 이꼴은 어떤 겁니까? GDP.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 그리고 국가부채가 늘면 GDP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네, 그런 얘기도 맞죠. 여러분들 인식이 좀 우리나라가 정말 예전처럼 6.25 전쟁 터지고 이런 데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게, 우리나라가 정말 나름 그래도 글로벌에서 지금 10위권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전 세계 경제에서 대단한 위치를 찾아왔고, 지금 뭐 위험하다 경고도 IMF에서 경고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건재하고, 국가 부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적게 준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부자 감세,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늘려야 할 때다. 그래야지 우리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중국이라는 가장 큰 무기처를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늘려야 될 때인데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경제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채가 는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역발상이 지금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 영국 같은 경우 신용 등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국 저번에 피치 하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시장도 그렇고 아무 타격이 없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 물론 신용 등급 부채가 지금 최근에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러면 만약에 신용등급이 했다, 만약에 이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도 나름 그래도 이제 준선진국이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후진국에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하락이 미치는 영향이, 자, 투자 심리가 약화가 돼요. 개발도상국 후진국 같은 경우는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이 회사 잘못하면 뭐 하는 거 아니야? 국가 부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악화하지.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 돼버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자, 그러면서 또 금리 상승을 해버리고, 금리 상승을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셨던지 경기 침체 유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서 국채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국가 부도, 이런 이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 또 3대 부채하면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계 부채가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을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 근데 집값이라든지 물건값은 올라가. 당장 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기업들도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장을 문을 닫고, 또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부채는 부채대로 계속 늘어나 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됐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욕적인, 그래서 영화가 나온 게 바로 국가 부도의 날, 그죠? IMF 또 오는 거죠. 그때가 우리나라가 뭡니까?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IMF의 핵심은 단기 자금, 장기 자금보다 단기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부족하면서 우리가 뻥 터졌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기에 마지막으로 이 재정 지출 억제를 촉구한 피터스 제단 마이클 A. 피터스 최고 경영진은 이 악화되는 재정 사이클 결국은 우리의 아이와 손자,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자식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국가 부채를 분명히 줄여야 되는데, 그죠? 이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 자,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겁니까? 역시나, 그죠? 세금 인상입니다. 세금 인상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빈부격차해서 사회 문제화된 걸 막고, 자, 뭐 코로나19 대응 방안 같은 게 재정팀이 급증해서 국가 부채 한계 도달 상을 타게,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나기 전에 오히려 더 내수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더 올라가는, 특히나 이 누진세 같은 경우가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그러면서 최근에 유럽에서 디지털세, 그죠? 그리고 최저세율,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다국적 기업들, 만약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율이 10%고 일본은 15%다 하면 5%로 같은 경우를 더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좋게 쓰면 좋은데,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인상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세금을 더 걷는 색태를 하겠다.
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세는 정말 엄청 26조인가 4조인가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근로자세, 그죠? 일반 직장인의 근로자세 같은 경우는 늘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원래 법인세하고 근로자세 보면 이게 1이라 그러면 근로자세 0.5 정도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업들이 돈을 훨씬 많이 말까 세금을 당연히 기업들이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법인세나 이 근로자세가 지금 비슷해졌어요. 특정 세금을 더 걷다 보니까 시장을 왜곡한다는, 왜 개인이 기업보다 돈을 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꼭 그렇게 해야만 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정부 지출 관련해서 76%를 줄여야 된다. 이 세수 폭격, 왜 국민이 이걸 걱정을 해야 돼? 말이 돼 이게 지금? 자, 그렇게 하면서 세금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자, 늘려야 되는 16.8. 저는 이 늘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지금 늘릴 때, 그죠? 똑똑한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는 늘려야 돼요. 수출이 안 되면,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수출이 떨어지면 내수라도 해야 돼요.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점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 성장률, 그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케이스를 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국도 지금 똑같은, 만약에 부채한테 협상해서 타결을 못해서 못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셧다운,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59.1조 원이 지금 모자란다. 60조가 모자란데 36조 원 중앙정부는 모았어. 근데 나머지 24조 원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는 자기 거는 싹 해놓고, 야, 24조 원이 모자란 거는, 야,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는 난 모르니라. 야, 줄였어! 이 줄여 쓰는 부분이 각 정부당 10% 정도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지방, 특히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경상도라든지 이런 쪽은 문제가 10% 주면 정말 심각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뭐 각종 내야 될, 그리고 공공성을 해서 부가된 이런 분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하면 다른 쪽 사업을 죽여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 지방정부, 특히 지금 대구가 위험하다고 나오네. 그 지방정부는 떨어질 거. 그러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방채 발행밖에 없어. 발행을 했다. 높은 이자를 주고. 근데 살림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서 터진 게 뭡니까? 올 초에 레고랜드. 이 몇천억 막으려 정부가 100조 가까운 돈을 퍼부었어요.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국가 채무의 재구성입니다. 우선 국가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금융성 채무는 바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 우리나라 국채의 40%가 이 금융성 채무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 이걸 줄이지를 못해. 왜냐? 세수가 펑크가 나서. 자, 이 대표적인 금융성 채무에는 외환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쉽게 해서 나라 곳간에 외환을 쌓아두기 위해서 발행하고, 이번에 그래서 외평채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언제든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금융성 채무는 증가하는데, 자, 정부는 국민주택 체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공공임대주택 한다. 이 국채 또한 임대주택을 팔면 갚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집값 안정에도 이런 좋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경제하고 높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뭐 IRA라든지 반도체 인프라가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번에 그 외평채 발행할 때도 그랬지만, 자, 총 외채가 있고 보면 이게 단기 외채도 있고 장기 외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하는 거죠. 조정을. 단기와 장기. 지금 보시면 2023년 이렇게 쭉 보시면 단기 외채가 플러스, 장기 외채는 줄고, 그죠? 단기 외채 중에 총외채 같은 플러스, 단기 외채 보유액 플러스, 대외 채권 같은 경우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좀 이자율이 좀 높은 것들은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이자율이 낮은 것들은 조금 늘리는 이런 재구성을 하는 방법이 바로 국가 부채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거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또 가장 많이 하는 쪽이죠. 국가 부채의 수익을 창출을 한다. 이 말이 있으면 뭐 밑에 제가 해놨습니다. 투자를 해야 할 때는 외부 자금을 통해서 가감하게 투자하고 시장 상황에 빚을 상해서 적절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한다. 효과적으로 경영을 하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국가 공공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공공사업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1조를 빌려야 되는데 이게 한 이자가 2% 정도 된다. 근데 이 1조를 해서 이 공공사업 퍼부면 자 만약에 수익이 5% 난다. 그러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국가 부채가 늘은 것을 너무 안 좋게 시선을 그러니까 그렇게 조달할 수 있는 적당한 금리로 조달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조달 비용보다 효용이 더 큰 부채를 의미해서 예를 들어서 2% 이자를 조달해서 2% 이상을 수익을 낸다. 그러면 하라는 거죠. 강역 지방자치대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 등 의무적으로 사들인 국공채인데 그 공채가 지역개발자금 채권인데요. 자,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손해야 채권 금리가 1.05% 너무나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 이런 거 하면 명마진이라는 거죠. 강제로 산 사람이 손해를 보면 이를 발행한 지자체는 그만큼 이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면 좋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조달 비용보다 효용이 더 큰 부채들이 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잘 찾는 것이 가장.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외평채 관련해서는 왜 엔화기금으로 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뭘까요? 네 번째 방은 마지막은 뭘까요? 바로 마지막은 디폴트 선언입니다. 최고 디폴트 선언. 디폴트 전이 모라토리움이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움은 어떻게 보면 파산이 있고 이 하위 신청이 있다면 그런 관계라. 디폴트 바로 밑단계지, 그죠? 자, 근데 제일 기억나는 게 뭐 이 러시아, 아르헨티나, 그리스, 특히 이 유럽 그 갈등. 물론 이 그리스가 좀 기만을 하기는 했었지만, 자, 이 나라들 다 디폴트자 금융위기에 육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돈 못 받은 것도 있죠. 특히 기업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가전, 외화채, 경제력, 채무 부담 증가. 그리스 같은 유류전의 공급 부품 증가. 최근에도 보면 베네수엘라가 정치 경제 뭐 유가락 수입, 그다음에 레바논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붕괴했는데 다 보시면 벗어났어. 물론 뼈를 깎는 우리도 IMF를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 결국은 나라들이 이렇게 디폴트하고 파산 시장을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 쓴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취하게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국가 부채는 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리고 그 국가 부채를 낮추는 5가지 방법.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또 이게 오히려 필요악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 우리가 선진국이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국가 부채를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1800년도에 한번 이렇게 국가부채 싹 갚은 데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 다음에 더 큰 경제 문제를, 경제 혼란을 겪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 몇 명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부채 늘어난다,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국가부채를 무조건 저는 늘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자, 댓글도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일 방송도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님이 부채도 잘 쓰면 약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고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좀 늘려야 될 시기야. 그래서 경제가 좀 성장하면 다시 줄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좀 따끈따끈, 내일은 좀 어떻게 결코 질 수 없는 나라, 자, 그 나라가 등장하실 겁니다. 내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